기획한 데 우리 핵무기를 미국과 협상하고 미국을 땅 무슨 원론을 마련할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비아파트 시장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아파트 시장이 전 세상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트럼프가 주도하는 양자 간 정상협상은 평평한 운동장에서 협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이 고관세 부과라고 하는 강압적인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공정한 협상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기는 어렵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여건에서 협상을 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지난 7월 말에 양국이 일단 포괄적인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이렇게 이제 구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서면 합의문이 석 달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일단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 교착 상태에서 발생되는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볼 때 다른 나라도 똑같은 압박 속에서 이제 양자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은 어느 정도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선방은 했으나 앞으로 이걸 이행하는 문제와 이것이 이제 합의사항이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면밀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합의사항이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관세 분야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 3,500억 불 투자를 하는 대가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분야에 보면 반도체 관세라든가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이 조사를 하고 부과하겠다고 말만 했지만 아직 부과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내고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대만에 대한 관세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관세도 여전히 이제 미결 사항으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절반 관세는 이미 50%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저반 관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관세 부분 아직도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한 분야가 남아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무역 수지 개선, 그다음에 시장 접근 강화를 해갖고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에 보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제거를 약속했다고 나오고 있고 이 비관세 장벽 제거에 관한 서면 합의는 연말까지 양국이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구두로 약속한 부분도 있고 미국이 압박한 부분도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적인 협상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마지막 이제 투자 분야를 보면 한국이 이제 2,000억 불을 현금 투자를 하고 1,500억 불은 마스카 조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걸로 하고 연간 200억 불 상한의 투자 자금을 이제 보내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나라 일본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200억 불, 그러니까 총 2,000억 불의 현금 흐름을 어떤 식으로 동원을 하고 투자처를 어떻게 결정하고 투자처는 지금 미국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이게 운영 수준을 어떻게 배분하고 이런 문제들이 양국이 지금 합의는 했지만 이게 실제 어떻게 이행이 되고 이행되는 과정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오늘 이 TV조선 포럼을 개최하는 동안에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한미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전략적 투자 특별법을 제출을 했다고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아직 법안이 공개는 되지 않았는데요.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 분야가 나오는데 전략적 투자기금 조성에 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한미 간 전략적 투자 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지금 제출됐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상업적 합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 금융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만은 향후 이행 문제가 큰 과제로 우리한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참 이런 딜이 어떻게 가능한지 정말 미국 아니면 어려운 그런 딜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G20A가 끝나면서도 사이드라인에서 창출하는데 그게 어떻게 비생산적입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원활하게 자본이 유입돼야 되고요. 그래야 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아까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지만 더 좋은 부동산이 좋은 주택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돼서 사회 전반이 그 비용 그 혜택을 누리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일반적인 경제학적 지식 아닙니까? 왜 부동산 부분은 비생산적이고 주식 부분은 생산적입니까? 기자님 좀 많이 와 계시면 좀 많이 좀 그렇게 양분법으로 구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분 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만 좀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리면요. 지금 모두의 주택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지금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원형이 아파트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아파트 시장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아파트 시장이 전세 사기, 보증 한도, DSR 규제 강화 엄청 위축되어 있습니다. 준공도 급락했고요. 지금 거기 사업자들이 지금 진행하는 사업도 다 포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정책금융, 정책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줄이는 것은 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책대출도 한 20% 정도 줄였거든요. 여러분 아마 생애 최초 집 사시면 한 4억 정도는 대출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DSR에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최근에 20% 줄였어요. 그래서 한 3억 2천밖에 안 빌려주거든요. 그러면 8천만 원이 없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집 사시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책 대출을 줄이는 것은 저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확대해야 될 부분이 크다라고 보고요. 당분간 임대주택에 사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더라도 저는 좀 앞에서도 계속 나왔는데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이런데 우리는 주거는 이제 상향시키는 게 좋으세요. 눈을 높이셔야 돼요. 너무 높이면 나중에 압구정 들어가시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요. 눈을 높이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원룸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자이라든지 롯데캐슬 이런 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서울에도 꽤 있습니다. 예, 좀 외곽 지역에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거주하시면서 계속 이제 도전해 보시는 것 좋다. 청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전해 보시는 게 좋고, 임대주택은 오래 사시면 안 돼요. 2년, 4년 사시고 빨리 나오셔야 돼요. 본인을 불편하게 만드셔야 돼요. 주거에서는. 편하게 오래 살면 그걸로 벼락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오래 계시는 건 저는 별로 보내드리지 않고요. 최소 한 4년. 우리가 어차피 계약갱기 죽으면 4년이니까요. 그 정도만 사시고 빨리 나오셔가지고 본인 그 자금 내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답변 주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숙제를 발언하겠습니다. 네, 아까 공급 문제 많이 개인적으로 드리긴 했는데, 저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자꾸 투기도 작고 공급도 늘리겠다 이런 신규 공급 이렇게 양쪽을 잡으려다 보니까 어느 한쪽도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땅을 구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만 잘 풀어줘도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아까 김준영 교수님한테 90%가 민간이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 플레이어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들을 풀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야 공급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들이고요. 신도시나 LH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물량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공급 확대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이겠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공급이 나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들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제도 설계를 거기에 좀 맞추는 것이 안정적인 공급에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어떤 소위 말하면 우리 목표는 비핵화인데 우리 핵무기를 미국과 협상하고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핵력을 줄이기 위해서 핵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장난이 필요 없다. 그때부터 북한은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핵 질주, 말하자면 핵 개발의 활주로, 직성 활주로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이야기, 그러면 향후 우리 과제는 뭐냐? 이제는 핵을 가진 북한이 이제 앞으로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리 이재명 정부의 대안은 무엇이고 미국의 하포 대응책은 무엇이냐, 이런 걸 찾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이 없던 북한의 지금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군이 한반도 영역 밖으로 나가가지고 러시아 전선에 가서 우크라이나군을 크루스크에서 내모읍니다.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에 가서 지금 지뢰 해제 작전에 지금 동원됐고, 향후 더 많은 북한군이 가서 이제 우크라이나 정전 이제 안이 마련되면 재건에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지난 시기에 감히 북한의 재래식 무력을 북한 영토 밖으로 대량의 무력을 내갈 꿈도 못 꾸던 이 북한이 이제는 핵을 가졌다. 핵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래식 무력을 자기가 요구하는 내보낼 수 있고, 지어 낡은 무기들까지도 이번에 크루스크에 다 가서 다 북한이 써버렸거든요. 이런 정도로 여유의 폭이 넓었다. 핵이 앞으로 결정은 이 한반도의 안보 지역을 우리가 새롭게 짜야 하는 큰 게임 체인저가 되고, 이런 위기가 저는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 이라든지 한미일 협력이라든지 미국과 중국 설득에서 어떤 장치를 만든다든지 외교적 노력을 해서 북한 핵 고도화를 막아야죠.